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스크린으로 먼저 한번 보고 극장에서 한번 다시 봤는데 역시 극장에서 영화를 보니까 남다른 기분이 들고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미묘한 감정이라든지 눈빛들, 섬세한 표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잠깐 제가 은빛살구에 대한 소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길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영화 은빛살구는 우리가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로 가족의 유대를 정의하곤 하는데 이 영화는 그 가족 관계가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고 운명 공동체로서 책임감에 짓눌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교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소진시키는 가족관계의 이중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회복과 치유를 주요 테마로 삼고 인물들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과연 혈연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동시에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은빛살구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알바는 잘 끝나고 오셨나요? 예, 바둑붙이 잘 하고 무슨 알바를 하고 계세요? 피자 알바. 네, 피자 알바를 하고 계시는 우리 장만민 감독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빗살구 연출한 장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은빛살구 제목을 왜 은빛살구로 지으신 거예요? 너무 가까운가요? 아닙니다. 친밀해서 좋긴 한데. 저는 그 은빛살구는 이제 정서가 이 영화가 이제 편집하면서 돌아봤을 때 이제 돈을 받으러 고향에 갔지만 결국에는 자기 뿌리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편집된 장면 중에 영주가 정서를 데리고 이렇게 은행나무가 있는 중흥아파트로 데려가서 이렇게 열쇠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은행나무도 30년 뒤에 열매를 맺는다. 너 네 냄새 피우면서 살고 싶지 않냐?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편집때 빠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갔을 때 자기 뿌리를 이루어가는 여정이자 자기 냄새를 피우는 자기 향기를 이루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기원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은빛살구 은행나무 열매 이런 뜻으로 지었습니다. 네, 은행나무 열매. 은행나무 열매가 냄새가 좀 심하게 난. 예. 네, 그런 의미도 좀 있었나요? 저는 그 냄새가 되게 좋았어요. 자기 혹은 어떤 사람한테는 악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나쁘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하나의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자기 개성을 이루어가는 그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가족의 모습도 은행나무와 좀 열매와 닮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그보다는 가족 안에서의 정서보다 정서가 이 가족을 마주하고 한 개개인의 어떤 가족이자 한 개개인의 사람들과 뒤섞이면서 그로부터 한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은행나무 열매가 이렇게 끌렸어요. 그렇군요. 네. 작품 준비하시면서 청약 공부도 하셨다고. 예. 네, 부동산 공부를 좀 하셨는데 뭐 꿀팁이 좀 있으셨던가요? 노야동, 노야층 이런 것들이 경쟁률이 높은데 그보다는 조금만 눈을 낮춰서 괜찮은 그런 쪽으로 찾아보는 게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 네. 경제 개념을 좀 알려줬던 영화이기도 하네요. 은빛살구가. 예, 제가 아예 몰랐다가 청약이 비단 이런 프리미엄 높은 것도 있지만 서울 청년주택이나 여러 가지에 다 쓰일 수 있는 좋은 제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고백컨대 전 투기 이런 거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에 조금 관심이 없어요. 돈 쓰는 거는 좀 이렇게 알지는 몰라도 버는 거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경제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념, 뭐 재테크 뭐 이런 거 관심이 1도 없다가 영화를 사랑하면서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영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네. 사실 그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도화지만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스텝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인력들, 고급 인력들도 있어야 돼서 이런 분들을 모셔서 영화를 찍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면서 재테크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영화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색소폰에 계약서를 쓴다거나, 네, 아니면 정서가 그렸던 옛날에 그렸던 그림에 또 계약서를, 가족 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어찌 보면은 가족 안에서 이렇게 정을 나누고 살아가면서도 이들이 노동으로 얽혀 있고 그리고 돈으로 얽혀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영화라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배우분들 한 분씩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인사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 가족에 대해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가족은 어떤지도 한번 덧붙여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일단 은빛살구에서 김정서 역할을 연기한 나애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감독님이랑 그때 좀 나눴던 이야기가 좀 떠오르는데요. 촬영하면서 혹은 끝나고 일상을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되게 자주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한 3번 감독님도 그 시기에 되게 자주 만나기도 했었고 근데 자주 이렇게 안부를 묻고 같이 밥 한 끼 하는 사이가 또 어느 때는 가족보다도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시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언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게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는 경연 역을 맡은 강봉서입니다. 저한테 가족은 부재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사랑같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만남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점점 잊혀지는 만남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 반면에 가족은 점점 더 제 삶에서는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제 가슴 안에는 계속 더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도 이별을 준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희의 역할이 김진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족은 좀 질문이 저는 어려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쁘거나 가장 힘들거나 가장 슬프거나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가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살구에서 태준 역을 맡은 조하성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이제 영화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는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면서 세월을 겪으면서 제가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바람 같은 거를 맞으면서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좀 지탱해 주는 거는 뿌리가 아닌가, 그게 또 이제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미망이란 영화도 자의반 타의반 코로나 때문에 3년이란 제작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도 제작 처음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 제작까지 촬영을 마무리하고 개봉까지 3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이 영화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과 같은 묘한 연대감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화를 사랑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쩔 때는 사실
가족 이상일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감독님은 암에 걸리셨는데 좀 가난하셔서 가족이 보필을 못하니까 다른 지인, 영화인, 친구가 모든 병원비를 대주고 뭐 이런 사례들이 저희 주변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게 영화인들이 느끼는 연대감, 마치 가족 같은 느낌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3년에 걸쳐서 묵호항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얘기하고 만나는 그 기간이 뭐 계속해서 만나고 뭐 그러진 않았더라도 영화 때문에 만나는 그 기간이 3년 정도 걸렸을 텐데 서로에게 이 은빛살구는 어떤 영화였으며 그리고 묵호항이 어떤 느낌으로 남아있을까요?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함께 만들고 이렇게 상영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라는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저라는 인간의 뿌리를 좀 이루어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첫 장편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글 쓰고 하나씩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고맙고 그저 소중합니다. 그리고 묵호항은 저한테는 지금 가면 사실 되게 좋거든요. 눈이 한번 왔다가 이렇게 밤에나 새벽에 이렇게 산책하면은 그 항구가 되게 고요하고 조용해요. 근데 봄에 가도 좋고 이렇게 계절마다 각각의 느낌이 다른 되게 자기한테 되게 집중하고 고요하게 사색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시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장만민 감독님은 촬영장에서 어떠셨어요? 네, 이게 가족같이 좀 친근했나요? 아니면 정말 다시는 안 볼 거야. 여기 모이시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거 같진 않은데, 네, 어떠셨어요? 뭐 말하는 거 보면 느끼시긴 하겠지만 되게 정중한 편이세요. 네. 그래서 촬영 끝나고 기억나는 어떤 지점은 끝나고 항상 5분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시고 오늘 촬영이 어땠는지 묻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처음에 할 때는 뭐 해보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시간이 좀 믿음을 주고받는 시간처럼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은 때가 많았습니다. 네. 묵호항에서 뭐 소주하고 회도 좀 같이 나누셨나요? 네. 네, 촬영 중간에 한번 이제 스태프분들도 좀 거하게 사주신다고 하시면서 같이 감독님이요? 감독님 말고 스태프. 스태프님이 네. 알바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정도까지 어떤 알바를 하시길래 네. 다음 말씀해 주시죠. 박몽선 배우님 말씀해 주시죠. 만민 감독님께서는 그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엄청 신뢰가 간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이렇게 배우를 이 작업하는 공간에 내버려 두고선 저희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의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만민 감독님은 먼저 자기가 힘들거나 뭔가 세찬 비가 내리면 항상 먼저 가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입장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저희한테 막 정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같이 이 항해를 좀 여정을 같이 나아가고 지혜를 좀 찾기를 바랬던 것 그러면서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자기 마음에 아닌 부분들은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뭔가 좀 명확하면서도 좀 신뢰가 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묵호항이 아주 아름답게 기억에 남아있겠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만민 감독님은 엄청 배우분들을 편하게 해주시는 감독님인 것 같아요. 촬영장에서도 촬영 전에도 촬영 후에도 감독님이랑 대화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좋았고 네.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촬영장에서는 더 편하게 믿고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촬영도 많이 해보셨죠? 네. 네. 비교했을 때 어떤 면이 어, 예.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캐릭터가 있어서 이렇게만 해 뭔가 이런 방향성이야가 아니라 네네. 이런 방향성은 조금은 있으셨겠지만 네. 그래도 이 캐릭터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하길 원하셨고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재밌었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조화성 배우님. 좋은 말들만 나와서 뭐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이제. 네. 제 의도가 정확하게 먹혔어요. 아, 네. 농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되짚어 봤는데도 좀 나쁜 기억은 없어서 일단 실제로 되게 섬세하신 분이라고 느꼈어요. 되게 섬세하시고 어떤 캐스팅 같은 부분에 앞서서 사람을 보는 것에 대한 통찰력이 좀 있으신 분이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그 섬세함이 좀 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디렉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가자, 한 번에 가자, 좀 이런 타입이세요. 근데 배우가 이제 그걸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이분은 섬세하신 분이니까 다 계획이 생각이 있으시겠지, 뭐 이런 믿음이 있어서 되게 현장에서 좋았습니다. 네. 저희 그 주연을 맡으신 나혜진 배우님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 수상도 하셨죠. 감사하게도. 네, 이 영화가 정말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 정서가 고향에서 겪는 갈등과 성장 과정이 영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이 묵호왕, 횟집, 정서에게요? 네, 네. 감독님이 처음에 이제 제목 말씀하실 때처럼 그 뿌리를 많이 마주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많이 느끼기도 했고 한 부분은 내가 어디가 아픈 구석인지 결핍이 어디에서 있는지 같은 것들을 사실 그런 걸 좀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시간을 좀 진득하게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실제로 저도 그랬고 그 묵호항에서 저는 한 달여간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약간 고독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거기서 정서도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용기 있는 결정이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제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비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글귀가 기억이 납니다. 왜 이 영화에서는 악인은 악인으로만 그려지고 선인은 선인으로만 그려질까? 네. 사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실 양면성을 다 갖고 있고 이 사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때로는 아이러니한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딜레마에 빠지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해서 참 단선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리는 것이 참 위험하다라는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이 은빛살구의 이 캐릭터들은 하나하나가 아주 그 미묘한 감정들을 잘 섬세하게 그려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봉성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강봉성 배우님이 영화에서 보면 안타니 고스트 역할을 좀 빌런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와 합이 잘 맞는 빌런 역할을 해주시는데 이 진지한 질문은 아니에요. 네. 정서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청약을 사랑한 것인지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경연의 사랑을 이제 많이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았었는데요. 그때마다 이게 사랑에 이게 만약에 형태가 있다면 경연에게는 이런 아파트 청약을 포함한 형태를 가진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경연 스스로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고선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방법이 결국 그 정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여겼고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한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실 남성과 여성의 그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느끼는 책임감, 의무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남성이라서 대변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이제 가족이 만들어진다, 그 가족을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지점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지금 이 시대의 청춘들이 아마도 그런 사랑을 꿈꾸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더 뭔가를 이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근원적인 사랑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회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조금은 안전한 사랑, 굳이 좀 표현을 하자면 그런 사랑에 기대어 보고 그렇게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 고립되고 결핍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사랑을 추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감독님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젊은 시절을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복하게, 조금 더 유리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다가 또 안석한 배우님의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 정도면 다 갖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대에도 계속 그 욕망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혜진 배우님이 정서가 이렇게 묻잖아요. 아빠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묻는데 그 안석한 배우 아버지의 얘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착하게 살면 맛이 없지. 네, 이미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해 있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비탄을 받을지라도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혜진 배우님이 스케이트보드와 회 뜨는 것들 다 배우셔서 직접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뭐 에피소드는 없으셨을까요? 에피소드라면 스케이트는 사실 정혜랑 같이 배웠고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에는 사실 좀 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탔던 설정이어가지고 고급 기술을 연마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거 배워보니까 제대로 서서 일자로 가는 것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약간 타협하는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회 뜨는 것도 한두 번 봐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고향이 또 따로 있는데 서해바다 쪽이어가지고 아버지 친구분한테 부탁해서 실제로 주말에 산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횟집에 가가지고 제 사정을 좀 설명드리고 할 수 있는 선 안에서의 그 약간 보조 역할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은빛살구에서 마지막 장면에 그 우리 정서의 얼굴 표정 네, 그리고 그녀의 나레이션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김치찌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애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현실에 이게 정답 같은데 내가 현실에 발맞추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그 정답을 향해 가야 될까? 근데 나는 아직 그게 뭔가는 모르겠지만 부정하고 싶고 또 다른 길을 찾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 청약도 포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라이더들 플랫폼에 기대어 살고 있는 그 노동자들 잉여 노동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이 나혜진 배우님이 맡고 있는 정서는 비정규직 그리고 부장님을 비롯한 이제 강봉성 배우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그 직원들은 정규직. 지금 이 사회를 그 한 장면에 다 때려 넣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나혜진 배우가 다 포기를 하고 정서가 다 포기를 하고
난 잘 모르겠고 김치찌개에 밥 먹으니까 맛있었어. 그리고 이러고 또 살아갈 거야. 라는 그녀의 어떤 다짐이나 표정을 봤을 때 그녀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길이 발견될 거다. 그게 또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네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네. 우리 김신영 배우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네. 이 영화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정혜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 김진영 배우 나도 성장한 느낌이 있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그게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화를 찍었을 딱 당시에 제가 20살이 딱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20살이 딱 되고 나서 뭔가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무언가 더 전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은빛사일구라는 작품을 만났는데 작품을 촬영하면서 언니 오빠들이랑 선배님들이 정말 많은 조언과 근데 다만 이게 배우로서의 조언 이외에도 사람으로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조금은 좋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해결점은 아니더라도 그 미시적인 어떤 결론을 좀 낸 게 있을까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지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떳떳하게 건강하게 오래 연기하고 싶다라는 게 지금의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화성 배우님은 이 정서하고의 그 극 중에서 그 미묘한 감정을 참 잘 표현을 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귈까 했을 때 아직 내 연인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감정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단면적이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현실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만나고 있는 대상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감은 또 분명히 존재하고 근데 그런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상황에서 항상 달라질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했었고요. 네, 또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네, 참 건강한 사랑, 사실 사람이 참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리고 또 이 친구라는 관계, 우정이라는 관계, 사랑이라는 관계가 사실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없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 그런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플러팅 이런 것도 하고 이런 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람의 감정을 그래도 참 건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감독님은 2022년 같은 속옷을 입는 두 가족이라는 영화의 조감독, 두 여자, 두 가족이 아닌 두 여자, 두 여자 죄송합니다. 두 여자라는 영화의 조감독 활동도 하시고 단편도 가족 소재로 다뤘었죠. 네, 그 가족을 남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조감독하고 스텝한 거는 저도 장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배우면서 이렇게 했었고요. 제가 단편에서 가족을 계속 다룬 것은 그때 당시에 저한테 가장 어찌 보면 전 긍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저한테 좀 감싸고 있는 막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만의 창작자로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한테 가장 절실하고 당시에 제일 끌리는 것들을 이야기를 쓰고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씩 마주하는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빛살구 이후에
이렇게 좀 가족, 온전히 가족 얘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고,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가족을 맞으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가족이라고 하니까 아리에스터 감독도 가족에 대한 얘기를 은유적으로 서브 텍스트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은빛살구는 공포 호러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아리에스터는 항상 공포적으로 약간 어머니가 위압적으로 막 표현이 되는데 아직은 계속 그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인상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이렇게 누나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마치 기본값처럼 가족을 받아들이지만 나이 좀 먹고 사회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하면서는 개개인의 다시 새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누나도 너무 바쁘고 부모님도 뭐 이렇게 각각의 이제 자식 부모만이 아니라 한 개성과 취향을 가진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개개인의 관계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 네. 개개인으로 변하는 그 관계에서 뱀파이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판타지와 현실을 어떻게 병치를 시켰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뭔가 미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게 왜냐면 처음에 이 영화를 볼 때는 가족 드라마 형태일까? 이렇게 가족 드라마로 보여지는 영화다라고 이렇게 보다가 보는데 갑자기 뱀파이어가 나와요. 꿈을 꾸미다 판타지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회 드라마,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계속해서 은연중에 언급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나레이션과 아직은 이렇게 내 꿈을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품고 살겠다라는 그 정서를 보여줌으로써 다 이렇게 아우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저의 해석입니다. 네, 근데 우리 장마만 감독님이 뱀파이어를 설정한 이유는 어떤 것일까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뱀파이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트리트먼트에서 촉으로 쓰는 와중에 이렇게 첫 장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떠오르는가 돌아봤더니 이제 아파트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제가 원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정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뱀파이어가 피를 갈망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한테 물리기 때문에 피를 원하게 된 게 되게 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의 맥락들을 하나씩 봤을 때 가족 안에서 피로도 엮여 있지만 피 같은 돈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기꺼이 그 노동에 자기를 내어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족이니까 이 통장 내 거야 해서 당연한 것처럼 하기도 하는 그런 뒤섞인 것이 뱀파이어가 서로의 피를 내어주기도 하고 하는 것과 좀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를 빨고 빨리는 관계다. 기꺼이 내어줄 때 어떤 쾌감을 느끼는 뭐 그런 설정의 뱀파이어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쇼리라는 소설이 좀 당시 이제 글을 쓰면서 좀 와닿았던 게 있어서 쇼리라는 쇼리. 예. 네, 그렇군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본 게 맞나요? 이게 기경제에 기대어 살고 있는 잉여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그리고 또 그걸 이제 다 포기하는 정서의 그런 모습이 감독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사회 시스템을 좀 그리고 싶었던 걸까요? 영화를 쓰고 만들 때 이렇게 말씀을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감사하지만 저는 이게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저는 정서가 어떤 회사에서 일할까? 여기서 하나씩 그때 저한테 화두가 됐던 것들로 이야기 만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나리오스로 이제 출근을 하는 와중에 배달 플랫폼 노동자분이 눈앞에서 미끄러져서 금방 짬뽕이랑 뭐 이런 것들이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간 거를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비슷한 시기에 배달 플랫폼 본사의 어떤 광고 홍보 영상 촬영팀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본사의 어떤 너무 깔끔하고 너무 이렇게 팬시하고 직원 복지도 너무 좋고 친절하시고 비슷한 시기에 그 두
경험이 너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갖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면을 같이 드러내야 정서의 욕망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이거를 이 층위 안에서 그걸 드러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플랫폼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에서도 정서가 뭐 다 놓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 여정을 정서가 이렇게 다 거친 이후에 자기를 이렇게 존중을 스스로 지키는 선택을 기꺼이 내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자기 삶을 0에서부터 재편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시작점에 도달했다. 아무것도 없고 좀 비슷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금 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김치찌개 먹고 다시 시작하는 그거를 도달했다는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 창작자, 감독, 배우, 스텝은 뭐 계약직이고 이제 작품이 많으니까 좀 더 용이한데 배우, 작가, 감독 이런 분들은 사실 계약직이죠. 계약직. 근데 계약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 S급, A급들처럼 일이 많으면 괜찮은데 일이 없거나 그리고 요즘처럼 이제 콘텐츠 기근 현상이 있을 때에는 대부분 이런 알바, 그 플랫폼에서 일을 하는 배달, 쿠팡 뭐 이런 것들, 대리운전 뭐 이런 것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작자들이나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건 제가 사실 좀 저도 지금도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제 동료들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고 이 어떤 길드라고 해야 될까요? 유니온 같은 형태, 우리가 유니온 형태가 잘 갖춰졌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산업이 작기 때문에 이 유니온도 상당히 힘이 미비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50대, 60대가 됐을 때, 60대, 70대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다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아파트, 재테크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또 삶은 단순하지 않다. 김치찌개 먹고 힘내자.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네, 이 영화 속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색소폰의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또 정서의 예전 그림의 계약서를 쓰고 이게 제가 읽었던 방식이 맞는 방식이었나요? 아니면 감독님이 또 다른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선배님이 이렇게 해석하시고 느끼시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되게 아이러니했거든요. 예전에 톨스토이인가요? 이제 자기가 이 건물주한테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그가 할 수 없는 건 난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예술이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어떤 긍지가 있었는데 그 예술을 만드는 그 악기와 그리고 자기가 만든 창작품의 계약서를 쓴다. 이건 저한테는 조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본에 잠식되고 있구나. 이게 사실 이게 되게 또 제가 얘기하면 좀 진지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자본 위에 있느냐 하위에 있느냐 이 문제라고 난 바라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상징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 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네, 이 나혜진 배우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네, 이 정서라는 캐릭터가 가족이라는 어떤 표현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표현이 요구됐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을 했고 이혼한 가정에 또 다른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고 그 속에서 결핍을 느꼈고 소외를 느꼈는데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려고 노력하셨을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감이 안 왔죠. 솔직하게 네. 말하면. 표현 잘 하셨습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정말 이 친구가 겪고 있는 이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되게 좀, 나쁜 감정은 아닌데 좀 부대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소화를 하려고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근데 좀 이렇게 긴 호흡의 영화를 주연으로 맡은 거는 저는 처음이었는데, 근데 짧은 것들이랑은 좀 다르게 이게 그냥 좀 사람으로 더 보이더라고요. 이제 짧은 작품들을 만나면 딱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겪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큰 상황들을 딱 겪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저로 그냥 좀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엄마를 만났을 때, 아빠를 만났을 때, 고향 친구들, 지금 친구들 뭐 이렇게 만났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때마다의 제가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대하는 모습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사실 너무 그렇지 인간은 이렇게 복잡하고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명확하게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감독님이랑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것들을 느꼈을지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많이 나누기도 했는데 역시 배우는 좀 현장에 가서 네. 진짜 실제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뭘까를 오히려 좀 더 열심히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분들을 오고 가고 만나고 하면서 이분들이 뭐 배우 봉성, 배우 진영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좀 더 경연으로 또 정예로 또 태준이로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을 많이 힌트처럼 많이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읽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촬영하면서 많이 느끼기도 했어요. 네, 배우로서 질문하고 싶은데 이제 그 약간 캐릭터 정서와 본인의 정서를 맞닿아서 하는 배우들이 있고 어떤 배우들은 캐릭터 정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본인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저를 많이 배경으로 많이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글로 있었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일 것 같은지는 많이 제가 느끼고 소화하면서 좀 채색이 된 게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인물들을 실제로 만났을 때 느껴지는 것들은 그때는 또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닌 사실 또 다른 제가 그것들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감각들을 저는 더 저로서 많이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연기를 대하는 지점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배우의 관계, 캐릭터의 관계가 참 재미있었는데 특히 그 우리 김진영 배우가 맡았던 정혜 역할과 그 정서 역할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의 그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예진 배우님도 말씀해 주시고 정혜 배우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일단 저는 동생이 없어요. 근데 되게 어릴 때부터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랬는데 그 상황으로 많이 돌아가서 생각을 했는데 참 이게 묘하게 거리감이 있는데 동질감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저 상황을 내가 알 것 같아서 아빠를 내가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저 친구가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몇 년 조금 더 살았다고 제가 너무 살았던 집과 제가 일했던 일터와 그리고 아빠 하니까 제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히 동질감 같은 게 들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저는 진영이라는 사람을 이미 좀 20살, 갓 20살이었으니까 저한테 너무 낯선 인물이기도 해서 배우로서는 진영이라는 친구를 좀 많이 알아가는 걸로
그때 당시에는 정서로 정희한테 다가가는 지점들을 많이 챙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저도 정서가 정희한테 되게 친근하지만 어색하고 그러면서도 저 친구를 그냥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려고 하는 태도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저는 뭔가 언니가 좋으면서도 싫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이가 뭐 나쁘셨던 건 아니죠? 왜냐면 정희가 언니가 있었던 곳에서 언니가 했던 일을 하면서 언니가 했던 취미 생활들을 정희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언니가 딱 돌아왔을 때 우와 내가 생각하고 몰래 이렇게 보기만 했던 언니네? 근데 왜?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언니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빠, 엄마 이 사이에 언니가 들어옴으로써 이 가정이 어떻게 다시 뭐 흩어지거나 뭔가 엄마가 힘들어하거나 이러진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 지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언니랑 이렇게 놀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가짜 언니 또 도망가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네. 표현하기 참 쉽지 않았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쓰셨어요? 농담입니다. 정희한테 가짜 언니라는 게 이꼴 진짜 언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가짜 언니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그동안 좋았는데 언니 이렇게 다 두고 갈 거야? 네. 생각을 하면서 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강봉성 배우님은 마지막에 안고 나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영화 속에서 뱀파이어처럼 이렇게 목을 물리고 나서 하고 나서 이게 정말 화도 아니고 정말 약간의 그 증오 같은 느낌이 드는 눈빛을 하셨는데 참 연기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애진 배우께서 아침부터 이제 오빠 진짜 물어? 진짜 물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진아 이거 진짜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다. 진짜 물어라. 그냥 세게 물어라. 그냥 진짜로 한 번만 물어. 오빠 제발 물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알았어 그럼 진짜 물게 이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액션인데 진짜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아파서 이렇게 밀치는 게 원래는 약속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밀칠 거고 아니 이 정도로 할 거였는데 여지가 진짜 완전 딱 물어가지고 네. 제가 그냥 집어 던졌어요. 정말요? 물기도 진짜 물고 밀치기도 진짜 밀어. 예,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 이게 여기가 완전 자국이 나가지고 네. 친구들이 좀 오해를 하셨겠네요. 오해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우리 조화성 배우님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 네, 친구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친구라는 감정의 사랑과 이성적인 사랑이 약간 묘하게 오고 가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런 어떤 감정 표현을 했을 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받아지 영화처럼 거절을 하실 것 같아요? 친구라는 존재가 저한테 네, 실제로. 네. 어려운데요.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한 고백을 건넨다는 행위 자체가 네. 어떠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먼저. 그것 또한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나의 관계를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저도 그걸 이제 존중해서 과감하게 못 받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 영화를 만들 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도덕적 잣대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어떤 표현을 할 때 그 거리낌이 있고 장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영화들이 순화되고 있고 착해지고 있죠.
네. 근데 블루 발렌타인 뭐 이런 영화 보셨을까요? 네, 이런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화 전에 3개월 동안 같이 동거를 한다든지 공공연하게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떤 특정 장면을 찍기 위해서 여성을 성추행을 한다든지 성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예술을 한다는 그 명목 아래서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어떨까? 돌이킬 수 없는 뭐 이런 뱅상 카셀하고 모니카 벨루치의 어떤 그런 폭력적인 관계를 묘사를 할 때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들어와서 영화라는 그 작업이 굉장히 이 사회적 잣대와 도덕적 잣대에 맞물려서 콘텐츠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한계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 영화들이 있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그 고민되는 지점들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게 창작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으로서, 배우님들로서 은빛살구가 독립 영화로서 관객들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라는 콘텐츠가 앞으로 도전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 영화에서 정서의 그런 행동, 액션 중에 가장 곱씹게 되는 거는 무코로 가기 전에 오랜만에 찾은 가족 사진에 묻은 먼지를 찍어 먹어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쳐 지나갔던, 그렇지만 지금 까먹고 있는 그런 귀한 기억, 그런 자기한테 있었던 사랑의 어떤 기억,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고향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반추해보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콘텐츠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이제 상품으로서의 그런 게 먼저 덧입혀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대중화된 말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영화면 영화, 장르로서도 드라마는 드라마, 웹툰이면 웹툰, 각각의 이런 걸 존중하고 싶어요. 저 스스로의 관객으로서. 그래서 한국 영화는 저는 점점 더 영화는 극장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은빛살구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극장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화도 보시고 저희 얘기도 들어주시고 하는 이거 자체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영화 그리고 극장이라는 의식이 하여간에 수치가 적든 많든 잘 팔리는 콘텐츠든 아니든 계속 관객으로서나 만드는 사람으로서나 이어졌으면 하고, 저도 그 일원으로 나이를 먹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서에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저 또한 그러했었는데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선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저희가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원해서라기보다 그냥 평균적으로 그래야만 해서 평범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선택들을 저도 참 많이 해왔고 현실적으로도 그래 해왔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더 물음표를 던지거나 이걸 내가 정말 좋아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게 자기를 좀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약간 출발선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떤 자신을 위한 선택을 좀 떳떳하게 내리게 되다 보면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알게 되면
자신에게도 좀 너그러워지는 것만큼 타인한테도 좀 많이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 더 수용하고 또 상대방들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은빛살구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너무 좀 대범한데요. 제가 뭔가 생각하기에 좀 더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더 솔직하고 저희가 더 고민해볼 수 있는 지점들에 관련된 영화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락적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들도 저도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입장에서의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들의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는 어떤 세계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제가 느끼기에 막 완벽한 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에는 뭔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사람이 살면서 좀 이야기가 있어야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도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읍살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을 스쳐 지나갔고 그게 제가 이제 살면서 어떤 이야기로서 작용할 것 같거든요. 영화는 저한테 좀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나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면 거기 이야기를 듣고서 조금은 안도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사는 세상은 뭔가 한 가지의 이야기만을 던져주는데 영화는 다양한 이야기를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어떤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내가 살면서 누군가도 똑같이 어떤 것을 경험하고 또 살아가고 있고 이야기를 각자의 이야기를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걸 같이 느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서 품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쫓아가면 좋겠고 콘텐츠에 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냐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그래서 다만 언제나 마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보다 계속 보면서 느낀 건 정서의 입장을 점점 따라가게 되면서 정서가 무엇을 위해 저렇게 힘든 선택을 하고 그렇게 힘들어할까였는데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이 든 건 진짜 정서가 원하는 건 무엇이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은빛사물구를 한번 보시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였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고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에 대해서는 네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하기 이전에 이제 한참 어린 시절에 저를 생각해 보면은 영화는 가족하고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수단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기억을 되짚어 보라면은 마룻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면서 엄마랑 누나랑 007 황금라이더를 7살 때 봤던 그런 기억들이 오붓하게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어떤 수단적인 거를 떠나서 그냥 영화에 원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저는 영화의 본질은 항상 그러한 부분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빛살구라는 영화를 보셨을 때 저마다 투영돼서 보이는 것들이 많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영화를 관람하시고 저마다 느끼신 바 것들이 깊이 간직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전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되게 감동을 좀 받았어요. 네. 그 콘텐츠라는 텍스트를 접하고 나서 저도 자연스럽게 어떤 다양성으로 이렇게 눈이 돌아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라는 고민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앞전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고 또 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직시하고 선택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줬던 은빛살구를 만들어주신 우리 감독, 스텝 배우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영화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문화 방부제, 네, 우리의 삶이 부위에서 썩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비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